수레약을 탔습니다. 아드님께 아무 말 말고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짧은 문자 메시지. 그 서늘한 문장을 읽는 순간 화려한 식당의 모든 소음이 내게서 멀어졌다. 며느리가 따라주는 값비싼 와인의 향기도, 아들이 늘어놓는 아첨 섞인 농담도, 배경으로 흐르던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핏기가 가시는 얼굴을 애써 감추며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 척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하고 있었다. 이 끔찍한 저녁 식사가 있기 일주일 전,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나는 김진태. 사람들은 나를 김 회장이라 부른다. 내가 운영하는 한정식 식당 진태옥, 진타이우의 이름에서 따온 별칭이다. 이제는 은퇴하여 아들 녀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으니, 전 첸 회장이 더 정확한 말이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그렇게 불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평생을 바친 식당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내의 흔적이 가득한 텅 빈 집에서 홀로 견딜 자신이 없었다. 나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서예를 하거나 옛 동료들과 바둑을 두었다. 저녁은 언제나 혼자였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리고 반찬 두어 가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시끌벅적했던 저녁 식탁은 이제 나 혼자만의 고독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 나는 내 삶이 자랑스러웠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식당 주방의 허드렛 일꾼으로 시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정식 브랜드를 일구어냈다. 나의 음식 철학은 간단했다. 음식은 정성이고 정성은 곧 진심이다. 나는 값싼 재료로 눈속임을 하거나 유행을 조차 근본 없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경멸했다. 나의 성공은 나의 정직함과 뚝심이 얻어낸 정당한 대가였다. 하지만 나는 자식 농사에는 실패한 모양이었다. 하나뿐인 아들 민수는 나의 그런 점을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 녀석은 언제나 쉽고 빠른 길을 원했다. 땀 흘려 얻는 결실의 가치를 몰랐다. 녀석은 내가 물려준 식당을 경영하는 대신 위험천만한 FX 마진 거래라는 것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1년 전, 녀석은 내 평생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날려먹었다. 그날 나는 아들과 크게 다투었다. 나는 녀석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꾸짖었고, 녀석은 나의 꾸지람을 구시대적인 잔소리라며 대들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정직하게만 사셔서 결국 손에 쥔 게 뭐가 있으세요?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땀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시대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녀석은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 후로 1년간 우리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던 지난주였다. 1년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냐? 그게,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어리석었고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였다.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녀석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얼마가 필요한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들은 질겁을 하며 부정했다. 그냥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서현이도 아버님께 너무 죄송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제대로 사죄하고 싶어서요. 화해의 저녁 식사. 너무나도 뜻밖의 제안이었다. 내 평생의 경험은
갑작스러운 호의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의 어리석은 미련이 고개를 들었다. 어쩌면 아들이 정말로 철이 든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단절을 끝내고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결국 나는 그 위험한 기대를 외면하지 못했다. 알겠다. 가도록 하마.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분당에 위치한 아들의 화려한 빌라. 값비싼 샹들리에가 빛나는 저녁 식탁에서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익명의 경고 문자를 받은 채로 나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내 맞은편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 서연이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아들 민준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거들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식은땀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살해를 보았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억누르며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와인을 좀 급하게 마셨더니 머리가 조금 어지러운 것뿐이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이 집을 무사히 빠져나가야만 했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내 아들이 정말로 나를 해치려 한 것인지. 아들이 보내준 주소는 분당의 고급 빌라촌이었다. 택시에서 내렸을 때 나는 잠시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높다란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 잘 가꾸어진 정원 너머로 보이는 통유리 건물은 내가 알던 아들의 경제적 수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빚더미에 앉아 내게 손을 벌리던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며느리 서연이가 화사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서연이는 과장된 몸짓으로 나를 껴안았다. 그녀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아들 민준이도 현관으로 달려나왔다. 아버지, 오셨어요. 길이 막히지는 않으셨고요. 피곤하실 텐데.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의 환대는 어색할 정도로 극진했다. 나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 바닥은 번쩍이는 대리석이었고 거실에는 유명 작가의 것으로 보이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모든 가구는 값비싼 수입 제품이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고급 가구점의 쇼룸이나 모델하우스처럼 느껴졌다. 그때 주방 쪽에서 한 중년 여인이 나왔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가사도우미였다. 박 여사님, 아버님 외투 좀 받아주시겠어요? 서연이의 말에. 박 여사라 불린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내게 다가왔다. 내가 외투를 벗어 건네주는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순간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두려움과 불안의 그늘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이쪽으로 앉으세요. 민준이는 나를 식탁의 상석으로 안내했다. 식탁 위에는 이미 호텔 레스토랑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식기들과 내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서연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약선 갈비찜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버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어요.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평생 부엌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아이였다. 이 모든 것은 비싼 출장 요리 업체에서 차려낸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속아주는 척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프랑스산 와인을 꺼내 와 내 잔에 따랐다. 아버지,
먼저 저희의 사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 다 함께 건배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크리스털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식사가 시작되고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이나 한 듯 나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내 잔을 채웠고 내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아버님, 혼자 계셔서 적적하지는 않으세요?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 거죠?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혼자 계셔서 걱정이에요. 그들의 모든 질문은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질문들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의 건강 상태, 나의 고립감, 나의 취약점을 탐색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연극에 기꺼이 관객이 되어주었다. 나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고 별일 없다고 대답하며 그들이 원하는 평범하고 외로운 늙은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지금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적진의 한복판에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의 다음 수를 계산해야 하는 고독한 협상가였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사도우미인 박 여사가 몇 번이고 음식을 나르거나 빈 접시를 치우기 위해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때마다 나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접시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의 극도로 겁을 먹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음식 솜씨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여기서 일하신 지는 오래되셨습니까? 내 질문에.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주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녀의 반응은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집에는 내가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저 여인은 그 비밀의 목격자이자 공포에 질린 포로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미묘한 눈빛을 교환했다.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을 것이다. 서현이가 와인병을 들고 일어나 내 잔에 마지막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잔만 더 하시죠. 그녀의 미소는 가면처럼 완벽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내 잔에 와인을 따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 여사가 과일 접시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녀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안 돼요라고 절규하는 듯한 필사적인 경고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도 모를 만큼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재킷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드르륵. 짧지만 단호한 그 진동은 내게 닥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나는 며느리가 따라주는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붉고 투명한 액체. 그것은 화해의 술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준비된 독배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며느리 서현이가 내 잔에 와인을 따르는 그 순간 나를 향한 가사도우미 박 여사의 필사적인 눈빛 그리고 내 주머니 안에서 울리는 휴대전화의 진동 그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났다. 내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동물적인 직감이 지금 나에게 닥친 위험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진동을 멈추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 허허. 이 늙은이에게도 업무 전화가 닿으네. 잠시 실례하겠네. 나는 너스레를 떨며 식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화면을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 수레약을 탔습니다. 아드님께 아무 말 말고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식당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내 눈앞에 놓인 붉고 투명한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 그것은 더 이상 축하의 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준비한 독배였다. 박 여사의 겁에 질린 얼굴, 상식 밖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 그리고 아들 내외의 부자연스러운 친절. 모든 퍼즐 조각이 그 끔찍한 문장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나는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공포와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패닉에 빠지거나 그들을 추궁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순순히 나를 보내줄 리가 없었다. 나는 내 평생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내 생의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해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이마를 짚으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거 참 내가 너무 과음을 했나 보구나.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이 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감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탄 약의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다고, 혹은 늙은 아비가 술 한 잔에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터였다. 어머,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과장된 걱정을 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제가 방으로 부축해 드릴까요? 잠시 누워 계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들의 친절한 제안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만약 그들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간다면 다시는 내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다. 나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일부러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 좀 하고 바깥바람을 좀 쐬야겠다. 금방 괜찮아질 게다. 나는 최대한 비틀거리는 힘없는 걸음걸이를 연기했다. 내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내가 쓰러지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식당을 가로질러 화장실이 있는 복도로 향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화장실 문을 지나쳤다. 그리고 복도 끝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주방 쪽으로 향했다. 주방 안에서는 박 여사가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주방으로 들어서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정원으로 통하는 뒷문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는 내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직 그들은 내가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듯했다. 나는 달렸다. 칠순 노인의 걸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속도로. 나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로질렀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분수대와 조각상들을 지나 나는 그림자 속으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마침내 저택의 높은 담벼락에 붙어있는 작은 쪽문을 발견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내가 빠져나온 그 집을 돌아보았다. 화려한 식당의 통유리창 너머로 내 아들과 며느리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자신들의 먹잇감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아름다운 집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덕성이 거세된 탐욕의 무덤이었다. 나는 쪽문의 낡은 빗장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분당에 부초는 밤이 되자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나는 차가운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나는 살았다. 일단은 나는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구해준 그 익명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알아야만 했다.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의 전모를. 전화벨이 2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겁에 질린
그러나 내가 예상했던 바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였다. 여보세요. 나요. 김진태요. 나는 내 신분을 밝혔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 고맙소. 내 말에 그녀는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회장님, 무사히 빠져나오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본론을 물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려 한 것이오? 아는 대로 모두 말해 주시오. 나의 질문에 수화기 너머로 내 평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한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저택에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나를 구해준 익명의 은인과 통화를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박 여사의 겁에 질린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 안의 공포를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박 여사님, 나요. 괜찮소. 일단 진정하고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말해주시오. 나의 차분한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숨막히는 속삭임으로 지난 몇 주간 이 집에서 벌어졌던 지옥 같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큰 빚을 지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돈 문제로 시작되었다. 밤마다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셨어요. 제가 몇 번 엿들었습니다. FX 마진거래인가 뭔가로 전 재산을 날리셨다고. 빚이 자그마치 30억이라고 했습니다. 30억, 내 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다. 나는 아들이 또다시 어리석은 투기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빚쟁이들이 그냥 전화만 한 것이 아니오. 아닙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다. 지난주에는 무서운 남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도련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할 거라고요. 콩파티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사채업자, 내 아들이 고작 돈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짐승들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들을 향한 분노와 함께 위험에 처한 자식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연민이 복잡하게 뒤엉켜 솟아올랐다. 그래서 아들 녀석이 나게 손을 벌리려 했던 것이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그녀는 며느리 서연이를 사모님이라 칭했다. 사모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도련님이 회장님께 무릎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사모님께서는 아주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 건데 구걸은 이제 그만해. 돈을 빌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 말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박 여사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사채업자들이 다녀간 그날 밤 며느리 서연이가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며칠 후 정체불명의 약을 구해왔다고 했다. 바로 졸피뎀이었다. 사모님께서 도련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약을 술에 타서 들이면 회장님은 깊은 잠에 빠지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지난밤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흐릿하게만 기억하실 거라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나의 기억까지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오? 회장님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대한민국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재산과 모든 법적 권리를 의미했다. 사모님께서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회장님의 모든 식당 체인의 소유권을 도련님에게 넘긴다는 사업양도 계약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밤 회장님께서 약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 계약서에 회장님의 손을 잡고 인감도장을 찍을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 가족의 탈을 쓴 악마였다.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비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려 했고, 며느리는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박 여사님, 당신은 왜 나를 도운 것이오? 당신이 이 일에 연루되면 당신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대답이 들려왔다. 저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회장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 같은 분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 집에서 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고 식사는 했는지 물어봐 주셨지요. 도련님과 사모님은 제가 그곳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진심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피를 나눈 내 아들은 나를 돈으로만 보았는데 생면부지의 이 타인은 나의 작은 친절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구해준 것이었다. 통화는 끝났다. 나는 그녀에게 통화 기록을 지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라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녀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섰다. 끔찍한 진실의 전모가 드러났다. 내 아들은 사채업자의 피해자인 동시에 내게는 가해자였다. 내 머릿속이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교관처럼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아들을 꾸짖고 용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이 범죄를 막고 사채업자라는 더 큰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무엇보다 나를 구해준 저 용감한 여인을 보호해야만 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나는 밝게 불이 켜진, 이제는 포식자의 소굴처럼 보이는 나의 집을 바라보았다. 나는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 내가 누른 번호는 친구의 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번호 110이었다. 나의 방역은 이제 시작이었다. 박 여사와의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차가운 담벼락에 기댄 차에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도망쳐야 하나, 이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야 하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해결해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문제였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나뿐만 아니라 선량한 박 여사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들의 죄를 박 여사에게 뒤집어 씌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설 것이다. 나는 이 악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야만 했다. 나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늙은 회장의 냉철한 결단력이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100 합의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린 후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112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범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재산 탈취를 목적으로 한 약물 투여 시도 사건입니다. 나는 내 신분, 김진태라는 이름과 현재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인 분당의 빌라 주소를 정확하게 말했다.
나는 가해자가 내 아들 김민수와 며느리 이서연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선생님,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신 것이 맞습니까? 네, 저는 현재 집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박 여사에게 들은 모든 사실을 마치 사건 보고서를 브리핑하듯 육하원 측에 따라 명료하게 설명했다. 아들의 30억 사채, 빚, 사채업자들의 협박, 그리고 그들이 꾸민 범죄 계획, 와인의 졸피뎀을 탔다는 사실과 그들의 최종 목표가 나의 인감도장을 찍어 사업체를 강탈하려는 것이라는 점까지. 나는 현재 식당의 식탁 위에 범행의 증거물인 약이든 와인과 위조된 사업양도 계약서가 놓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즉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순찰차를 출동시키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안전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관이 도착하면 선생님의 신병을 확보하고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니요, 나는 경찰관의 말을 잘랐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선생님, 위험합니다. 범인들이 아직 집 안에 있는데.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내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어야만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내 평생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도박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터였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나약하고 무기력한 늙은이에 불과했으니까.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 나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빨리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팀을 해당 주소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들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 주십시오. 알겠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길가로 나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다. 잠시 후 한 대의 택시가 내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차에 올라타. 내가 방금 빠져나온 그 지옥 같은 집의 주소를 다시 한번 말했다. 빌라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차창 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다. 나는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혈연이라는 것이 이토록 끔찍한 증오와 배신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 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당신이었다면 아들을 용서하고 감싸주었을까? 아니, 당신은 나보다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지. 당신은 아마 썩은 뿌리는 도려내야만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아내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박 여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걱정 마시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오. 주방에서 조용히 기다리시오. 택시는 나를 빌레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내려주었다. 나는 어둠을 틈타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나는 함정을 파놓고 범인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이었다. 나는 담벼락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집을 관찰했다. 집 안은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들은 아직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내가 화장실에서 쓰러지기라도 한 줄 알고 문을 따고 들어갈 타이밍을 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지났을까? 10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불을 끈 경찰차 2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나와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아닌 말끔한 정장 차림의 형사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신분을 밝히고 내가 신고자라고 말했다. 김진태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분당경찰서 강력팀의 김 팀장입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형사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상황은 전달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가 먼저 들어가서 시선을 끌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신호에 맞춰 들어와 주십시오. 형사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내 눈에 담긴 결의를 보고는 이내 동의했다. 우리는 소리 없이 그러나 신속하게 그 거대한 저택의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이 길고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아들을 심판하기 위한 법정으로 들어서는 증인이자 검사 그리고 재판관이었다. 나와 형사들은 저택의 현관문 앞에 섰다. 나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맑고 경쾌한 벨소리가 그날따라 장송곡처럼 음산하게 들렸다.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들 민수였다. 그의 얼굴은 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초조함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쓰러지기라도 하신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도 현관으로 달려나왔다. 그녀의 영희는 아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님, 세상에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를 집 안으로, 그들의 함정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연극에 놀아나지 않았다. 나는 현관에 버티고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정신은 아주 또렷하단다.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나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내 태도의 변화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고 내 뒤를 따랐다. 나는 우리가 저녁을 먹었던 그 식탁 옆에 섰다. 그리고 내가 마시다 남긴 그 문제의 와인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가 이 잔을 마저 비우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지. 내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 와인에 졸피뎀을 탄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너희가 준비해둔 사업 양도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가 사채업자들에게 진 30억의 빚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진실을 쏟아낼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이 막 분노에 찬 변명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건장한 체격의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경찰서 강력팀입니다. 선두에 선 김 팀장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완전한 절망의 빛을 띠고 있었다. 김 팀장은 내게 눈짓을 한번 보내고는 곧바로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벌어진 약물투여 및 사기 미수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한 형사는 식탁 위에 와인잔과 와인병을 증거물로 수집했다. 다른 형사는 서연이의 핸드백 안에서 내가 서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업 양도 계약서와 나의 인감도장까지 찾아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그리고 김 팀장의 지시에 주방에서 벌벌 떨고 있던 박 여사가 나왔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연이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사모님께서 회장님 술에 하얀 가루를 넣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며느리 서연이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의 남편인 민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사채업자들한테 맞아 죽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 남자가 나를 협박했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 남편을 파는 추악한 배신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 배신 앞에서 내 아들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놈들이 저를 죽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나는 그 광경을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한때는 나의 모든 것이었던 내 아들과 내 며느리, 그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고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하고 추악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형사들은 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내 가족의 역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나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울부짖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김 팀장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서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이 화려한 식당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산산조각난 이 지옥 같은 집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나는 경찰차에 올라타며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그리고 나의 가족이라는 길고 길었던 인연이 이제 정말로 끝나고 있었다. 분당경찰서의 밤은 길고 지루했다. 나는 낯선 형사의 책상 앞에 앉아 지난 몇 시간 동안 벌어진 내 가족의 붕괴에 대한 공식적인 진술을 하고 있었다. 컵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는 오래전에 식어 씁쓸한 맛만 남았다. 나는 기계처럼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실만을 읊었다. 1년 전 아들과의 다툼, 갑작스러운 화해의 저녁 식사 초대,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한 익명의 문자 메시지까지. 내 진술이 끝날 무렵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드님이신 김민수 씨와 며느리 이서연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피해자로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처벌불원, 용서. 형사의 제안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을 건드렸다. 내 아들, 비록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내 핏줄이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 며느리의 악에 바친 비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던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아들의 공포에 질린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눈을 떴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내 아들은 성인입니다. 나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그 어떤 선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판결이었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연민을 버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원칙을 선택했다. 나는 아들이 쫓기던 사채업자들에 대한 정보도 모두 경찰에 넘겼다. 이것은 단순히 내 아들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저 악랄한 범죄 집단 또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형사는 나의 제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별도의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박 여사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한 용감한 증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분의 신변 안전을 경찰에서 반드시 보장해 주십시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박 여사님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진술이 끝나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새 내렸던 비는 그쳤고 도시의 아침은 상쾌한 공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경찰서 정문 앞에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김진태 회장님, 아드님이 재산을 노리고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내 눈앞에서 터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을 지켜온 무표정한 얼굴로 기자들의 질문을 뚫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다. 나의 가족 비극은 이제 온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다. 임시로 머무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탈진 상태였다. 나는 소파에 쓰러지듯 제 몸을 뉘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이 승리는 너무나도 공허했다. 나는 법을 수호했고 용감한 의인을 지켜냈으며 사회의 악을 고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손으로 내 가정을 파괴했다. 정의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진태옥은 이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흉흉한 스캔들의 배경이 되어버렸다. 나의 이름 앞에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라는 수식어 대신 자식에게 살해당할 뻔한 비운의 아버지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것이다. 그때였다. 텅 빈 거실에서 나는 문득 아내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여보, 음식은 정성이고 정성은 곧 진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진심이어야 해요. 진심, 그렇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였다. 무너진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내가 평생을 지켜온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다. 내가 전화를 건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친구 윤 이사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식당, 진태옥 본점의 이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20년간 나와 함께 진태옥을 이끌어온 나의 가장 충직한 직원이었다. 이 지배인, 나일세, 회장님 괜찮으신 겁니까?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는 괜찮네. 다름이 아니라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네. 나는 이 지배인에게 나의 계획을 설명했다. 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지쳐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의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일 아침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식당을 찾아갈 걸세. 그분을 위해 내 서재에 있는 가장 좋은 풍기 인삼과 약재들을 꺼내어 최고의 보양식을 준비해주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대접해야 하네. 파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다시 창조의 시간이었다. 나의 아들은 나의 유산을 더럽혔지만 나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그것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유산이 아닌 진심과 의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유산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나의 식당, 진태옥 본점으로 향했다. 개점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주방에서는 이미 진한 육수 냄새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곳은 나의 제국이자 나의 집이었다. 나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가장 안쪽에 있는 조용한 별실로 향했다. 나는 이 지배인에게 어젯밤 지시했던 대로 최고의 보양식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다. 이윽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내가 보낸 차를 타고 박 여사님이 식당에 도착했다. 그녀는 평소의 수수한 가사도우미 복장이 아닌 내가 미리 보내준 단정한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직접 문 밖까지 나가 그녀를 맞이했다. 박 여사님, 오셨습니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대접을 받겠다고?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리 준비해둔 별실로 안내했다. 오늘 여사님은 저의 직원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나는 그녀를 상석에 앉히고 내가 직접 첫 번째 찻잔을 따라 올렸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어젯밤 경찰서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사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여사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도와준 분은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에 그녀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보고 못 본 척하는 것은 그 죄를 함께 짓는 것과 같다고요. 그녀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말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잠시 후 이 지배인이 최고의 재료로 만든 한정식 코스 요리를 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의 고향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사연에 대해 들었다. 그녀는 돈을 벌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기 위해 이곳에서 온갖 멸시와 고된 노동을 견뎌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본론을 꺼냈다. 나는 돈 봉투 대신 서류철 하나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박 여사님, 제가 여사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님께 돈 대신 미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식 직원 채용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저는 조만간 조용한 동네에 진태었기에 작은 분점을 하나 낼 생각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음식의 진심을 아는 단골 손님들을 위한 그런 식당 말입니다. 저는 그 식당의 지배인으로 박 여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글도 겨우 읽을 줄 아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은 모든 것을 여사님께 가르쳐 드릴 겁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식당을 이끌어갈 지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나는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여사님의 중국에 있는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회사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여사님은 더 이상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말에 박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그녀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피를 나눈 아들은 잃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의리와 진심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다. 몇 달 후 아들과 며느리는 재판에서 각각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을 협박했던 사채업자 조직 또한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든 악연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진태옥의 작은 분점 주방에서 박 여사에게 육수를 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배워나갔고 직원들을 대하는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은 이미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분주하게 돌아가는 주방을 그리고 식당을 가득 메운 손님들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유산은 혈연이 아닌 정신으로 이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이 말했던 진심의 가치가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통해 이어지고 있소. 이제 나는 정말로 괜찮소. 내 인생에 가장 혹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따스하고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